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가서 이 뒷창문으로 와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새카맣게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 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 연료에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폭발 압력을 위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건물 구조가 내부 작업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에서 포착된 폭발음은 모두 3번, 이후 화재로 이어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척 작업실로 로켓의 심장인 고체 연료를 충전한 뒤 설비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화학용제나 고압수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찌꺼기라 해도 고체 화약 성분이라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척실에 있던 7명의 작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든 건물 구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약 공장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벽은 두껍게 만들지만 지붕은 쉽게 뜯겨나가는 가벼운 패널로 만듭니다. 압력을 위로 뿜어내 주변 건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른바 블로우아웃 설계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부 작업자들이 수천 도의 열기와 급상승한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에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철거 뒤에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에도 2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의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거대 양당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각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지지층을 향해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이란과의 협상이
다음 주 중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약간 더 조금 신중하게 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란 쪽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 상황과는 달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소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을 찾아 익산과 전주, 완주 등을 돌며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서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선거운동 종료까지 서울 전 지역 사생결단 행보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정까지 도보 유세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법력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소주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일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선은 또는 낙선은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뭐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이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력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이란이 결국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 휴전을 깨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확대에 이어 베이루트 공습까지 예고하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미 협상단이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ما نمیتونیم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ه عنوان دو فاعل مجزای از همدیگه در نظر بگیریم. آتش بس در لبنان بخش لاینفک هر گونه آتش بس و هر گون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ای خاتمه جنگ هست. 이란군은 한 발 더 나가 베이루트가 공습을 받으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 물론 홍해 입구인 바벨 만데브 해협 등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나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레바논 사태까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군의 드론 격추에 맞서 미군이 호르무즈 일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군은 다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 있는 화물선에선 미아긴 발사체에 피격돼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협상 결렬설을 정면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예상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뉴스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BC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아직 추가로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란과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해서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는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의 발언입니다. 함께 올린 글에서는 또 자신이 이스라엘은 물론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측과 직접 통화하며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통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향할 이스라엘군의 진격 계획을 취소했고 이동 중인 병력도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사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스라엘 매체 Y넷은 이스라엘군이 미국 요청으로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대한 공습을 이날 명령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을 미국 이란 간 휴전 일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차단에 직접 나서면서 종전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Y넷은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시가 헤즈볼라를 압박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카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한다는 보도에 국제유가가 이날 오전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6.7% 상승해 배럴당 97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7.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5% 안팎으로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급락할 거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MBC, CNBC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으로부터 협상 중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협상이 끝나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단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부각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중단이 사실이라도 그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군사적 긴장 수위도 낮췄습니다. Any deal will be a good one, a great one, and he's patient in the pursuit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미국의 유리한 합의로 귀결될 거라며 편히 지켜보라고 썼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란 협상과 관련한 비판론이 계속되자 미국의 유리한 합의 타결을 장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였습니다. 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plus it now runs agents. 이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 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And all of my partners in Korea had a very good year this year. I want to go congratulate them, thank them. Next year is going to be incredibly busy. 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되온 연례 AI 컨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며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그 나이에는 받지 않는 게 잡히 최종 목적지는 보급제원이었고 응급사를 하고 이제 간호사까지.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불특정 대상으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해 조금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과 광주전남 추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이채원 양의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에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도 달라졌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네, 지방선거 뽑아야 할 사람은 많고 후보자는 더 많아서 정신없고 헷갈리죠. 그래서 AI를 활용해 공약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약을 꼼꼼히 다 보지 못하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부담을 AI가 덜어준 셈입니다. 자신의 관심사 위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다만 AI는 후보 간의 차별점을 부각해 알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오락가락하니까 교차 검증은 필수입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내일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앙일보는 청년 정치의 역설을 다뤘습니다. 30대 이하, 이른바 점치인은 3배로 늘었는데 청년 투표율은 급락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30대 이하 정치인은 416명이었습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는 127명이었으니까 8년 새 3배가 넘게 뛴 거죠. 하지만 4년 전 지선에서 청년 유권자의 투표율은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선 점치인의 수는 늘었지만 이들이 기성 정치인의 들러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청년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점치인들은 독자적인 정치를 펼치기 어려운 환경인 거고요. 수요자인 청년 유권자는 오히려 투표장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당 차원의 교육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접 사비를 내고 민간 기관에서 정치를 배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당이 정치인 육성 기능을 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철마다 연예인의 패션을 두고 색깔론이 불거지곤 하죠. 이 문제는 한겨레 신문이 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영지 씨가 머리를 붉게 염색하고 빨간 옷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날이 사전투표 날이기도 해서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고요. 이 씨는 경솔한 행동 죄송하다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빨간 옷 입고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죠. 선거 때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낙인 찍기로 번지는 색깔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물론 민감한 시기라서 연예인에게도 신중한 처신이 요구됩니다. 다만 의도성 없이 무심코한 행동까지 정치 성향과 엮어서 공격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예인의 정치 성향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는 지향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청년층의 암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30 대장암 환자의 증가입니다. 2019년 957명에서 2023년 1948명으로 4년 새 약 2배 급증했습니다. 가공육과 초가공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성암 중에서는 자궁내막암,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는 신장암의 발병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젊은 가들은 젊은 암의 증가가 어려서부터 형성된 생활습관이 보낸 청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의 영양 불균형과 비만, 흡연이 암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요.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류는 덜 먹고 채소 섭취는 늘리는 게 암 예방의 기본이고요. 충분한 운동은 물론 금연과 절주까지 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아프면 다 소용없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란 말이 있죠.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 암 예방에 일찍부터 경각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6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 8,700선을 돌파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000선을 돌파한 지 단 4거래일 만인데요. 증시를 포함한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6월 첫날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9,000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지수를 이끈 동력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네, 어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국내 기관과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이 거래가 됐었는데, 사실 이 순매수, 순매도의 기준만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 예측하는 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하는 주체가 국내 기관, 개인, 외국인 이렇게 세 개 주체이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매수를 하면 어느 한쪽을 매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순매수의 어떤 그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이제 17일 거래일 기준으로 연속 매도 중이라고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자금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향후 이제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한국을 빠져나가겠다기보다 한국에 다 들어왔는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으로부터 약간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좀 리밸런싱을 한 차원에서 아마 순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는 같은데 아마도 이것이 다시 재투자가 되고 어떤 순환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단기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의도인 걸로 보인다는 건데 그 코스피 상승에 속도 붙는 그 흐름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그 흐름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이 그 2025년 10월부터 올해 어제 26일까지 오르는 그 흐름 보면은 지금 갈수록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로 놀랍습니다. 이런 속도와 흐름을 제가 실제로 사회생활하고 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거의 보지 못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항상 저는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주식 시장은 9시에서 3시 반까지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되더라고요. 프리마켓이 있죠. 알고 보니까 이제 KRX 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겨서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8시만 되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일단 이거를 틀어놓고 보기 시작하는 그 삶의 변화가 있고 이제 레버리지 뭐 투자를 하려면 또 뭐 영상 시청하고 뭐 교육받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 이제 새로운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이제 배우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9천을 넘어서 또 만스피 소위 말하는 만까지 넘어갈까?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낙관론과 조정론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점점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은 언젠가 끝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조정론에 입각한 거랑 아니다. 이번 사이클은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엄청난 빅 사이클이고 거의 산업혁명에 준하는 어떤 구조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두 관점이 부딪히면서 아마 그 코스피가 한 10,000 정도 도달했을 때 거기서 약간의 그 치열한 이제 공방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9천 넘어서 만까지 보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주 뭐 잠깐 이제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9천 근방에서 이제 미리 이제 팔고 하니까 이제 9천대에서 좀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최근 증시 상황 두고 일부 종목, 특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눈에 띄었던 흐름은 뭐 반도체도 있지만 그 젠슨왕 CEO가 방한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 LG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상한가 쳤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상승이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감입니까? 일부 이제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기대감에 아직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방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으로 이제 HBM 메모리 이제 그 공급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라는 테마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전자 하면 저도 좀 속이 쓰립니다. 얼마 전까지 LG전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급등하기 전에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단순 가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LG전자의 협업 관계가 있었고요. 예. 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LG 뭐 클로이드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LG 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LG CNS,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LG 전반에 걸친 계열사들이 피지컬 AI를 이제 그 생산하기 위한 모든 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로봇이 어떤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하려면 이제 카메라 센서가 중요한데 그거를 개발하는 계열사가 LG 이노텍입니다. 예. 그리고 LG CNS도 있고요. 그런 모든 그 피지컬 AI 하나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부품들을 LG 계열사들이 다 전부 갖고 있고 예.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도 LG 그룹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LG 계열사들의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도 LG전자그룹 ETF를 보고는 있는데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젠스당 CEO가 이번 주에 와서 우리 총수들 만나니까 어떤 이야기 오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환율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널뛰게 한 배경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일단 아주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수입 업체들의 어떤 달러 확보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급등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이 환율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이 1,500원대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거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은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을 비롯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은 또 생산 비용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가격에 전가되기까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높은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정부에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환율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데 또 높은 환율의 장점은 또 뭐냐면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 주도의 성장 그런 것이 이제 경제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뭐 정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현송 한은 총재의 발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은 컨퍼런스 대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 금통위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시사한 발언이었는데 한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데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7월 달에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7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 신현송 신임 총재님이 이제 되시기 전까지 금리 인하가 대세론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이제 좀 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현송 원래 교수님이셨죠. 그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예전에 썼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이런 중앙은행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과도하게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문을 쓰셨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영선 신임 총재님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도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풀 꺾어 놓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월 28일에 있었던 금통위에 이제 그 총재님의 모두 발언 이 전원을 좀 제가 4월 달 이창용 전임 총재님의 마지막 모두 발언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거시 지표상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만 이제 원유 가격 때문에 살짝 올라간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의 흐름이나 물가 상승 압력, 근원 물가 지수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반대의 시각이었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4월 달에 이제 모두 발언을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압력은 있지만 뭐 상당히 안정화됐다. 근데 이 똑같은 이 거시 지표를 가지고 5월 달에 있었던 이 모두 발언은 지금 당장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확실히 매파적인 이 관점이 좀 녹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계속 이제 총재님은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 해에서 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맑은데요.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는 일본을 향하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태풍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쪽은 호우가 문제인데요. 반대로 서울은 오늘 더위가 심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서부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한낮에 33도, 춘천이 32도까지 크게 지속됐습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현재 남부 일부 내륙까지 확대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세찬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장미는 역대 세 번째로 빠른 시기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많게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온 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대구 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고양 33도, 청주 32도 등 중서부는 고온이 나타나겠고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